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혹시 채팅창을 열 수 있는 분은 채팅창에 제 목소리와 화면이 잘 보이는지 저한테 채팅창에 문자로 좀 남겨주기 바랍니다. 네, 문준호 학생, 제 얼굴은 잘 보이고, 네, 남은영 학생도 잘 들린다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네, 우리 진가영 학생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비대면 수업으로 실시간으로 수업을 실시하려고 준비 중. 먼저 3장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과 헬레니즘 시대의 수학자들의 제목에서 알렉산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알렉산더는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처럼 그리스의 영웅인 인명이므로 외려 포기법상 인명, 지명은 현지어 표기를 한다는 표준어 규정에 의해 알렉산드로스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렉산더는 영어식 표현으로 그리스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로스가 어로 바뀐 경우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인 호메로스가 호모로 불리우고 있으나 호메로스가 바른 표기법입니다. 따라서 교과서가 부르는 알렉산더 대왕은 알렉산도로스 3세이며 알렉산도로스로 일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알렉산도로스는 수호하다라는 말과 백성이다라는 말의 합성어로 백성의 수호자라는 뜻입니다. 교재는 기원전 2세기경에 제작된 알렉산드로스 모자이크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그림을 고대 서양사에서 가장 유명했던 전투의 한 장면을 역동적으로 담아내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 이 그림 속에 묘사된 가우멜라 전투는 유럽 과학사의 중심 이동을 가져온 결정적 사건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 교재의 저자는 알렉산드로스가 대군인 페르시아의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혁신적인 무기와 전술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저자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혁신적인 무기는 그리스가 과학을 중시하였고 이런 과학의 발달로 만들어진 혁신적인 무기를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전술은 알렉산드로스가 13살 때부터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그리스의 뛰어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저자는 비록 무슨 내용을 가르쳤는지 모른다고 하였지만 전해지는 바로는 알렉산드로스가 호메로스의 일리어드와 오데세이를 가르쳤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호메로스는 장님이었습니다. 지금도 장애인들의 사회적 불편은 말할 것도 없는데 기원전 8세기 시대를 살았던 호메로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호메로스가 현재 우리나라에 번역된 이 일리어드와 오데세이가 250페이지가 넘는 장대한 이 글을 썼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장님인 호메로스가 정상인도 남기지 못할 인류사적 베스트셀러의 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호메로스는 장님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지만 대신에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풍부한 상상력을 장점으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극대화하고 또 그 결과물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일리어드와 오디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린 제자인 알렉산드로스에게 비록 체구가 작고 또 전쟁에서
더 많은 적군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비록 수가 적더라도, 몸집이 적더라도 전략과 전술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전쟁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재의 저자 역시 알렉산드로스가 군대의 주력병이었던 중장보병 밀집부대의 병사들은 무려 5m가 넘는 장창과 방패로 중무장한 특수 집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반도 안 되는 적은 군대를 가지고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 대군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날 현대 전쟁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루와 망치 전술로 아군의 피해는 거의 없으면서도 페르시아군을 괴멸시킬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과학과 전술의 힘이었음을 역사적 결과를 통해 배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 36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집트로부터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인도의 북서부 지역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통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그가 정복한 도시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군사적 요새를 겸하는 도시를 11군데나 지으면서 그 도시를 헬레니즘 문화의 확산지로 삼아 서로 다른 여러 문화를 하나의 문화로 아우렀음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36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비록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33살의 나이로 죽었지만 그의 뜻을 이어받은 장수들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왕국을 나누어 통치하면서 여전히 학문을 중시하고 또 이러한 과학을 발전시킴으로 인하여서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건설되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기원전 280년경 최초의 정문 학문 연구기관인 무세이윤을 건설하였습니다. 오늘날 뮤지엄의 어원이 된 이 무세이윤은 원래 문학 중심의 기관이었으나 과학과 수학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헬레니즘 시대에는 종래의 자연 철학자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자연 철학자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들이 훗날 물리학과 여러 과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수학자들이었습니다. 37페이지 12번째 줄에 보면 에오클레이테스가 기하 원론을 썼는데 이는 당시 정비되지 않았던 나일강을 범람을 잃어버린 토지를 새롭게 측량하는 토지의 측량을 위한 학문으로 시작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하학이 토지와 측량이라는 뜻을 합친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에오클레이테스는 기하 원론에서 수학을 정의, 공존, 공리라는 세 종류의 제1원리에서 출발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리란 기하학에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증명할 수 없지만 직관적으로 자명한 진리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것에 같은 것을 더하면 그 전체는 서로 같다와 같은 것입니다. A는 B이면 같은 C를 더한 A 플러스 C와 B 플러스 C는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주는 공리라고 하는 기본적 원리와 똑같이
증명 불가능한 명제이지만 공리처럼 자명성을 지니지 않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공준을 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불리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평행선은 만난다 라고 우리가 공준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라는 일반적인 상식에 기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구상에 평행선을 그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지도는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그린 지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평평하고 지성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구상에 두 평행선을 그으면 그림에서와 같이 경도가 만나는 것처럼 두 평행선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주는 자명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그것을 명하느냐에 따라서 학문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의는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점은 쪼갤 수 없다. 선은 폭이 없이 길이만 있다 등입니다. 끝으로 교재의 3장의 마지막은 지구의 둘레를 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둘레를 최초로 측정한 사람은 앞에서 살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장이었던 수학장 에라토스테네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기원전 275년부터 기원전 194년까지 생존한 인물인데 그는 천문한 측을 관측하기 위한 막대자로 서로 5,000 스타디온 떨어져 있는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에 동시에 이 천문 관측용 막대자를 세웠습니다. 시에네에서 그림자가 정오, 즉 0일 때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가 7.5도의 각을 갖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비례식을 7.2대 360은 5000대 x라는 수학식을 이용하여서 지구의 전체의 둘레를 구한 것입니다. 비례식의 해를 구하는 공식처럼 내항은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여서 7.2도로 각 변을 나누게 되어지면 지구의 총 둘레는 25만 스타디온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단위가 1스타디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157.5m를 곱하게 되어지면 3,937만 5천미터로 오늘날 지구의 둘레로 알려진 4천만 미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의 신비와 진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우주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지식화하고 내면화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영원 불변한 수많은 계산식으로 정리된 복잡한 원리 같은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란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계산식과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진리이고 지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복잡한 생각 안에 있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나씩 풀어내야 한다라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는 천천히 옳고 그름을 하나씩 따져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해결의 열쇠를 통해 조금씩 또 계속해서 진리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주체가 되려면 먼저 내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는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기보다 사회적 충족이 우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상품들을 보면 비싸고 잘 팔리는 것은 그 상품의 우수성에 있다기보다는 그 상표, 즉 브랜드의 요인에 더 많은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뉴미디어와 대중문화에 우리 자신이 매몰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판단자로 사는 것, 나를 외부의 노예로 전락시키지 않는 것, 나의 나됨을 온전히 확보하여 충실히 실현하는 것, 이것이 나의 주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사물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추론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후회 없는 보람차고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윤지우 학생이 이제 자신의 전공하고 자기 이름 설명하고 이제 발표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우이고요. 문화예술학부 연기예술학과입니다. 네. 제가 선택한 학부는 김민서 학부고요. 먼저 김민서 학부가 토론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금성은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이고 태양과는 두 번째로 가까이 있는 행성이다. 금성은 해가 뜨기 전 동쪽 하늘이다. 해진 후 서쪽 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다. 금성은 두꺼운 이산화탄소로 덮여있기 때문에 만원경으로 표면이 보이지 않는다. 금성의 궤도는 다른 행성에 비해 가장 원에 가깝다 라고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격려와 지지 또는 보충해주고 싶은 내용을 추가하자면 김민서 학부의 워크숍 중 가장 좋았던 점은 행성의 크기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 아닌 지구와 비교를 해서 크기를 가늠하기 더 쉬웠어요. 짧은 워크숍 그래도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게 요점만 쏙쏙 잘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기 쉬웠고 글의 전개가 잘 흘러가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들을 잘 배치해 적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아쉬운 점은 행성의 크기를 지구와 비교한 것은 좋았으나 정확한 크기를 알려주고 예로 지구를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광해를 설명할 때 자신의 지역을 알려주고 그 지역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셨어도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지우 학생이 민서 학생의 과제를 참 잘 유심히 또 깊이 살펴보고 우리 민서 학생한테 지지하고 격려하는 글과 또 보완해야 할 점들을 잘 구분해서 과제를 잘 수행해 주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민서 학생이 자신의 지역에 대한 이제 설명이 없어서 이제 민서 학생의 이제 광해에 대한 이런 이해가 좀 공감하기가 이제 좀 어려웠다라는 이제 지우 학생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민서 학생 혹시 지금 수업에 들어와 있나요? 김민서 학생은 마이크를 열어주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좀 나타내 보여주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서 학생.
네, 김민서 학생이 지금 수업에 없거나 아니면 지금 화면에 없는 것 같네요. 네, 좀 같이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우리 윤지호 학생은 민서 학생에 대해서 이런 사실 우리 사람이 행성의 크기를 사실 가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행성의 크기를 숫자로 표현해서 우리 지구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좀 개념 파악하기나 또 이 금성에 대해서 이해하기 좀 좋았다라는 글과 또 이런 그래도 이제 행성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와 또 객관적인 자료들을 좀 더 보충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우리 민서 학생이 이제 최종 보고서를 쓸 때는 우리 지우 학생이 오늘 이야기한 부분들도 참고하여서 조금 더 조사해서 보고서를 내면 좋은 보고서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수업이 창의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까요?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여러 방법 중에서 같은 시대를 또 같은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토론을 함으로써 자신의 한계점들과 또 제한성들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들이 확보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가 같은 관심을 가지고 내 글을 읽고 조언을 해주고 또 이렇게 수정의 방향들을 정해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이고 또 발전적인 과제를 완성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1958년 웰프 교수는 자기 표현을 표현하는 여러 방식의 유형을 유형화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표현하는 방식으로 공격적인 자기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남을 짓밟거나 공격하는 자기 표현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비주장적 자기 표현인데, 이것은 자기보다는 남을 우선시하고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필요를 무시하고 상대편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비주장적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표현의 양식으로 주장적 자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일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설명하면서도 남의 생각과 의견을 배려하면서 주장하는 자기 표현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세 가지 자기 표현의 유형 중에서 주장적 자기 표현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 하거나 또는 자신의 주장을 무조건 포기하고 남의 주장을 추종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장을 상대편의 입장과 또 여러 환경들을 배려하면서 표현하는 주장적 자기 표현의 방법들을 익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논리적 사고가 주장적 자기 표현으로 남을 배려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훈련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